전쟁으로 가족과 남편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들의 발걸음이 한국을 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러시아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조용히 선택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흐름이 인구 변화까지 이어질 가능성,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로타노프 이리세예프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언론사에서 특별 취재단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즘 모스크바는 예전 같지 않아요. 한때 생기 넘치던 거리들이 이제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벽은 바쁜 기자 시절에 모았던 메모들과 오래된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저에게 그저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우리 상점에 가득한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요. 친구들이 그들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웃곤 했어요. 그냥 장난감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최신 삼성 기기를 진열한 상점 창문을 지나치곤 했죠. 그땐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색빛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프로타노프 출장을 가야겠네. 전쟁이 일반 러시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희망을 찾아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모든 규칙과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문제들로 지쳐 있었죠. 기사의 주요 아이디어가 뭔가요? 이미 낡은 가죽 노트북을 집어들면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절박해. 다른 곳, 특히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내야 해.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요? 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그걸 네가 알아내야 해. 여러 도시와 마을에 미팅을 잡아놨어. 첫 번째 연락처는 나탈리아 키예프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지. 이 일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부서진 건물들과 한국 제품이 팔렸던 빈 상점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건 그저 또 다른 기사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동쪽의 먼 나라에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고 있을 때 이웃인 미하일이 인사하러 들렀어요. 제가 한국을 언급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 사촌이 수입이 중단되기 전에 새 갤럭시 S25를 구했어. 그가 말했어요. 카메라가 정말 놀라워. 우리가 지금 써야 하는 중국 폰과는 전혀 달라. 그의 흥분이 저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래도 그가 한 말을 노트북에 적었어요. 이것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들에 도전하게 될 많은 대화들 중 첫 번째였죠. 다음 날 아침 기차가 모스크바를 떠날 때 이 임무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의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를 생각나게 했죠. 제 앞에는 미지의 세계, 전쟁으로 상처받은 나라를 통과하는 여정과 우리의 부서진 국경 너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시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쟁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창문이 없는 건물들이 마치 미소 속 빈틈처럼 지나갔죠. 작은 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한국,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그 단어가 제 혀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의 그림자 속에 사는 러시아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랜만에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바로 호기심이었죠. 러시아 동쪽 지역은 항상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시아 국가들과 가까이 있어서 모스크바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기차에서 내리자 바다 공기가 얼굴에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시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아마도 전투가 가장 심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나탈리아 키예프가 난민센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 방식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 생각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금발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오래되고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멋져 보이는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죠. 프로타노프 씨군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단단히 악수했죠. 당신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항상 한쪽 면만 보여주더군요.
그녀의 말에 화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보는 것을 쓸 뿐입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동안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녀가 대답하며 저를 센터 안으로 안내했어요. 안에서 전쟁의 실제 영향을 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남편 없는 어머니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보였죠. 너무 많은 남자들이 전투에서 죽었어요. 놀라웠던 건 구석에 있는 태블릿에서 한국어 수업이 재생되고 있는 걸 듣는 거였어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나탈리아가 설명했어요. 많은 여성들에게 한국은 안정과 전쟁 없는 미래를 의미해요.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군요. 저는 조용히 말하며 노트북에 적고 있었어요. 그럴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마지막으로 수도꼭지를 틀고 깨끗할 거라고 믿은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무너질까 걱정하지 않고 거리를 걸은 게 언제였죠? 그녀의 질문들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보리스 타르신을 만났어요.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매우 키가 크고 우리가 만난 작은 카페를 그의 존재감이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의 파란 눈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고 턱을 따라 난 흉터는 그가 전에 죽음과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삼성과 현대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한 후 그가 말했어요. 그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에 관한 거죠. 고쳐지는 도로들,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요. 광고를 읽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웃었어요. 거친 소리였죠. 5년 전이었다면 당신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군사 출장으로 서울에서 2달을 보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술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노인 여성이 밤에 혼자 걸으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폭풍 후 도로를 얼마나 빨리 수리하는지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3명을 더 만났어요. 딸에게 더 나은 학교를 원하는 젊은 어머니, 삼성 기기들이 그리운 기술 근로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에 남아있던 한국인들 사이에서 친구를 찾은 노인이었죠. 제 노트북은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메모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호텔 TV에서 방영 중인 한국 TV 프로그램은 이제는 환상처럼 보이는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기차들, 음식으로 가득 찬 상점들, 군인들이 없는 거리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밖에서 멀리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제가 여전히 러시아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죠. 희망을 찾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예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이 단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곳이 정말로 러시아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사람에게는 이상한 느낌이었죠. 미하일로카 마을은 수백 개의 다른 러시아 마을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이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죠. 슬픔의 기운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중년 여성들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계 러시아 노인 여성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김치를 만듭시다.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루드밀라가 말했어요. 그녀의 거친 손이 채소들을 빠르게 다루고 있었어요. 좋은 균이 가득해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들이 한국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저 시시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안의 기자는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죠. 이건 단지 음식이나 언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나탈리아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여러 장소에 저와 함께 왔었죠. 다른 삶의 방식을 상상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날 오후 전에 기술자였던 알렉세이라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작은 집은 주변 집들의 열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 부산 수처리 시설, 인천 전력망 도표가 걸려 있었죠. 우리 기반 시설은 소비에트 방식으로 지어졌어요. 크고 중앙 집중적이며 고치기 어렵죠. 그가 서울 지하철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식 접근 방식은 달라요.
한 부분이 고장나도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죠. 자주 정전되고 물이 더럽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스크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어요. 러시아가 될 수 있었던 모습에 대해 슬픔을 느꼈죠. 진짜 위기는 3일 후 하바롭스크에서 왔어요. 보리스를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는 제가 여러 군인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자 밖에서 큰 폭발음이 울렸어요. 우리를 다치게 할 만큼 가깝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즉시 비상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죠. 보리스는 침착하게 전화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냥 변전소예요. 그가 말했어요. 군사 공격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망가진 기반 시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죠. 예비 발전기가 윙윙거리기 시작하면서 어두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리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정전이 큰 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저 또 다른 화요일일 뿐이에요.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내 믿음주의에 쌓아 올린 벽이었죠. 저는 항상 러시아의 문제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몇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기본적으로 좋다고요. 이제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어두운 방에서 차가운 커피를 담담하게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그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보리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옹호해온 시스템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방식들이 사실은 망가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군요. 그날 밤 또 다른 호텔 방에서 혼자 침대 위에 메모들을 펼쳐놓았어요. 전쟁 미망인들을 돕는 한국 커뮤니티의 이야기들, 한국 디자인을 연구하는 기술자들, 해외 잠재적 파트너들과 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여성들, 한국의 학교와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젊은이들, 모스크바에 있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에게 말했어요. 단지 제품이나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시스템과 가능성에 관한 거죠. 그는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우리 둘 다 그런 이야기는 일부가 삭제되지 않고는 출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계속 조사해봐.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쓸지 조심해. 전화를 끊으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왜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중국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에카테리나 스비리도바를 만났어요. 제 동료들이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남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었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난 건 똑똑한 전직 대학교사였고 그녀의 집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건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관리하던 컵에 차를 따르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제 학문적 관심이 가능한 미래의 길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가 한국 남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보여줬어요. 그것들은 절박한 메시지가 아니라 책, 아이디어, 일상생활에 관한 사려 깊은 교류였어요. 제가 대화하는 한국 남자들은 존중과 공통 관심사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원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믿지도 않았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후 이건 제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되찾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품위 있는 접근 방식이 외국인 파트너를 찾는 러시아 여성들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단지 돈이나 탈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희귀해진 세상에서 안정, 존중,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나탈리아와 함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이 동쪽 지역에서는 해가 일찍 지고 있었고 하늘을 한국 국기를 연상시키는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깊어지는 검은색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였죠. 언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에게 물었어요. 희미해지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쟁 3개월째 때였어요. 전기도 없고 음식도 거의 없고 정보도 거의 없었죠. 한국 원조 단체가 우리 마을에 약품과 태양광 충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우리 옆에 흙 위에 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냥 물품을 떨어뜨리고 가지 않았어요. 머물면서 장비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관계를 쌓았죠.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고향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라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작동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웠어요.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나요? 물었어요. 아니요, 그녀가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제 관점을 바꾼 건 제게 꿈처럼 보이던 것들, 안정적인 전기, 깨끗한 물, 작동하는 대중교통이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정말 새로운 생각은 사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안정을 상상하는 거였죠. 그녀의 말이 제 안에서 변하고 있는 무언가와 일치하고 있었어요. 제 경력 내내 저는 외국의 시스템들을 러시아의 독특한 상황과 무관하다며 무시했었어요. 이제 이 소위 독특함이 단지 시스템 실패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여정은 세계 사이를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제 옛삶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옛 확신에서는 더 멀어지고 있었죠. 새로운 생각들의 결함을 찾으며 메모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말했어요. 이야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감일이 있어 프로타노프 그가 상기시켰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몇 주 전에 모스크바를 떠났던 그 기자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확신이 질문으로, 편견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요. 대신 갈등 내내 양국에서 사업을 유지해온 박이라는 러시아 한국인 사업가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그의 관점이 제가 필요한 균형,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었죠. 기차가 끝없는 숲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제 기사에서 쓰던 러시아가 아닌 실제 러시아가 보였어요. 젊은 남자들이 없는 마을들, 창문이 깨진 학교들, 진흙길을 따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노인 여성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타워들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소도시들, 깨끗한 시골 지역들, 일상생활을 안정되게 만드는 작동하는 시스템들이요. 제 노트북은 이제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확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농업 방법을 연구하는 농부,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한국 교육 영상을 사용하는 교사,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어서 오래된 한국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정비사의 이야기들이었죠. 이 여정을 이상한 추세를 조사하고 있다고 믿으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세계관의 기반을 의심하고 있었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약간 틀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요. 기차가 모스크바에 가까워지면서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떠났던 그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어요. 이제 제 나라를 더 맑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항상 적용했던 애국적 변명의 필터 없이요. 제 여정의 가장 큰 보상은 제가 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게 항상 집을 의미했던 친숙한 타워들과 돔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단지 러시아의 위대함의 상징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로요. 기차에서 내리면서 제 여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 씨의 사무실에는 기차 선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철로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마치 박 씨 자신이 두세 개를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72세의 그의 얼굴에는 평생 다른 문화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군요. 그가 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러시아에 관한 것 아닌가요? 그의 말이 진실을 담고 있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가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병에 걸리고 나쁜 습관을 들이고 생존을 위해 변화가 필요할 때도 변화를 거부하죠.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도 자체적인 문제들을 겪었어요. 전쟁, 분단, 군사 통치자들, 경제 붕괴까지요. 차이를 만든 건 한국인들이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실수로부터 배우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였죠. 그는 큰 벽 지도에서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고통받는 건 러시아 사람들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들이 마치 전통만으로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옹호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반 시설의 도표를 가진 알렉세이, 한국 남자들과 존중받는 관계를 찾고 있는 에카테리나, 안정을 갈망하는 나탈리아까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러시아인이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단지 국가적 자부심이 망가진 시스템을 옹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이었죠. 한국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일종의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씨는 바로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도록 강요하는 것이 더 큰 배신이라고 말하겠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기차는 마지막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있었어요. 제 칸의 작은 테이블에 메모들을 펼쳐놓았죠. 무시하는 편견에서 마지못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진정한 이해로 발전해 온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러시아를 통한 제 여정은 제 자신의 편견을 통한 여정이 되어 있었죠. 보리스가 모스크바 역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의 큰 키는 군중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고 있었죠. 기사는 이미 썼나요? 우리가 회색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가 물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어요. 인정했어요. 어느 것도 맞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당신이 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제안했어요. 그는 맞았어요. 저는 제 결론을 부드럽게 만들어 덜 도전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죠. 러시아는 변화가 필요했어요. 작은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것으로 옹호해온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재고가 필요했어요. 진실을 써요. 프로타노프, 우리가 헤어지면서 보리스가 말했어요. 편리하거나 편안한 것이 아니라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모스크바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단지 지켜야 할 집이 아니라 주어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곳으로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집장이 기대하는 기사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게 된 진실을 담은 글이었죠. 이 여정을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단지 소비재를 생산하는 외국으로만 봤죠.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이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그 이상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건 대안적 정체성이 아니라 대안적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안정성, 기능성, 인간의 존엄성이 사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달성 가능한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기사는 아마 완전히 출판되지 못할 거예요. 일부는 삭제되고 다른 부분은 변경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쓰는 것은 단지 제 직업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제 개인적 변화였죠. 아침빛이 모스크바를 비추기 시작하면서 제 여정이 한국에 대한 제 시각 이상의 것을 바꾸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기자로서의 제 일에 대한 이해도 바꿔놓았죠. 제 일은 편안한 이야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진실이 제 이전 신념에 반하더라도 명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보도하는 것이었죠. 전화를 집어들어 나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말했어요. 뭐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른 시간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게 들리고 있었죠. 저를 제가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봐주셔서요.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서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게 마지막 교훈이에요, 프로타노프.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시스템도 변할 수 있고 국가도 변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통화를 끝내고 창문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잊어버렸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희망이었죠.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는 데서 오는 근거 있는 희망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은 문화적 편향 이상의 것이었어요.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이제 그 인정은 패배처럼 느껴지지 않고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한 첫걸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어쩌면 언젠가는 러시아 자체를 위한 첫걸음으로요. 앉아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편집장이나 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글이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 여정의 기록이었어요.
변화는 진실을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속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글이었죠. 창문 밖에서는 아침 교통량이 모스크바 거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터로, 학교로, 시장으로 서두르고 있었죠. 각자 자신의 희망과 의심을 안고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저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아닌 습관으로 실패하는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궁금했죠. 제 여정은 완료되었지만 진짜 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죠. 새로운 이해를 의미 있는 변화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있었어요.